너만 죽으면 그 아파트랑 보험금 15억은 싹 다 내 차지야. 키읔. 새벽 1시 잠든 척 누운 제 귓가에 시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지난 1년 매일 두 손으로 받아 마시던 그 한약이 저를 천천히 죽이고 있던 독약이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로 가는 전화 한 통. 그 한 통이 시어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우리 집 마당 담벼락을 번갈아 핥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마당으로 끌려 나오는 한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은빛 수갑이 그 손목에 채워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친딸처럼 안아주던 손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위해 약을 다리던 손이었지요. 아이고 아가, 수아야, 내가 미쳤지. 귀신이 씌었어. 제발, 제발 경찰서만은 안 된다. 한 번만 살려다오. 응? 시어머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며 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경찰관이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어요.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늙은이가 돈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우리 며느리, 착한 우리 아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정수리에 핀 흰 머리카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아이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릴 때 부모 잃고 고생만 한 널 걷어서 친딸처럼 아꼈잖아. 너 시집 올 때 내가 동네방네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이러냐. 시어머니의 손톱이 제 종아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며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어머니. 제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아가, 내 며느리, 어미 용서해 주는 거지? 그치? 이제 그 입으로 아가 소리 2번 다시 담지 마세요. 끔찍하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경찰차 쪽으로 끌고 갔어요. 끌려가면서도 시어머니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저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을 떠돌며 자랐고 어디에서도 제 방이라는 게 따로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밥상에 앉을 때면 늘 사촌들 눈치를 받고 명절이면 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한 가지 꿈을 품었어요. 따뜻한 가정, 진짜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식구를 만드는 것 말입니다. 28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저는 거래처와 첫 미팅을 맡게 되었어요. 서류를 잔뜩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는데 손이 떨려서 그만 파일처를 통째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허둥대고 있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다 쏟아졌네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천천히 주워도 됩니다. 남자는 무릎을 굽혀 흩어진 종이를 하나하나 모아주었습니다. 종이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추는 손길이 어찌나 차분하던지 저는 그 손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 순서대로 다 맞춰놨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남자가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네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 도연 씨입니다. 도연 씨와 저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마주쳤어요. 일이 끝나면 회사 앞에서 우연인 척 마주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또 다음 주말을 약속했습니다. 수아, 넌 밥 좀 꼬박꼬박 챙겨 먹어. 혼자 산다고 대충 때우지 말고. 밥이 보약이라잖아. 참나 오빠는. 내가 무슨 어린애야? 알아서 잘 챙겨 먹거든요. 내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지. 툭하면 넘어지고 흘리고. 내가 평생 챙겨줘야겠다. 도연 씨는 늘 저보다 먼저 제 끼니를 걱정했고 늦은 밤에는 전화로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했을 때도 도연 씨는 어색하게 위로하는 대신 제 손을 한참 쥐고만 있었습니다. 수아야, 주말에 우리 엄마 한번 만나러 갈래? 만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도연 씨가 어렵게 입을 떼었어요. 어머, 벌써?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엄마가 너 데려오라고 아주 난리야 난리. 도대체 어떤 아가씨길래 뻣뻣한 우리 아들 마음을 훔쳤냐고 당장 보고 싶으시대.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옷을 고르고 과일 상자를 들고 도연 씨의 본가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마중 나온 사람은 곱게 한복 저고리를 차려입은 시어머니였어요. 아이고, 내가 수아구나. 어서 와라, 어서 와. 우리 아가 왔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정말로 따뜻해서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빨리 방으로 들어와. 밖이 얼마나 추운데 얇게 입고 왔어. 아이고, 손 찬 것 좀 봐. 얼음장이네, 얼음장.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자기 두 손 사이에 끼우고 비벼주었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고 식탁에는 제가 좋아한다는 도토리묵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연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 여의고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쯧쯧, 불쌍한 것.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지난 일은 훌훌 털어버려. 오늘부터는 내가 내 친엄마 할 테니까. 넌 그냥 내 친딸인 거야, 알겠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가 자고 갈 손님방 이불을 직접 깔아주었습니다.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결혼식은 다음해 가을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은 우리 집에 들렀고 올 때마다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이것 좀 마셔봐라. 황기랑 당기랑 몸에 좋은 건 죄다 넣고 밤새 푹 고아낸 거다. 너 저번에 보니까 손발이 아주 얼음장 같더만. 시어머니가 식탁에 사발을 내려놓았어요. 사발에서 검은 약이 진하게 김을 올렸습니다. 약 냄새가 코를 찔러서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살짝 찡그렸어요. 어머님 냄새가 너무 독한데요? 이거 색깔도 너무 새까맣고 진한 거 아니에요? 아유, 약이 원래 진해야 효과가 팍팍 오지. 물 타서 묽은 게 그게 무슨 약이니? 맹물이지. 시어머니가 제 등 뒤로 와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아가, 너도 빨리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 안겨줘야 할 거 아니야. 여자 몸이 따뜻해야 애가 쑥쑥 들어서는 법이다. 내가 다 우리 며느리 건강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지어온 거니까 잔말 말고 쭉 들이켜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매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발을 두 손으로 들었어요. 한 모금 넘기는데 혀끝이 알싸하게 저렸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입가에 머물러 있어서 그릇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아이고, 착하다. 우리 며느리 꿀떡꿀떡 잘도 넘기네. 그래, 그렇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마셔. 시어머니가 박수를 쳤어요. 저녁에 도연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매일 주시는 저 검은 약 말이야. 냄새도 너무 이상하고 먹고 나면 속이 막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 엄마가 오늘도 한약 지어 오셨어? 도연 씨가 양복 윗도리를 벗으며 웃었어요. 에이, 다 엄마 정성이지. 당신도 참. 우리 엄마가 며느리 챙기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친딸한테도 그렇게 정성 쏟기 힘들걸? 나도 어머님 정성인 건 알지 그런데 약이 좀 이상하다니까. 수아야.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쓴 법이잖아. 코 딱 막고 눈 질끈 감고 마셔. 도연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끔찍하게 예뻐하는지 알지? 며느리 잘 들어와서 집안이 화목해졌다고 맨날 자랑하시잖아. 엄마 성에 봐서라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 저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도연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끼고 다녔고 친구분들 모임에 갈 때면 며느리 자랑부터 하셨으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저는 천장을 보며 가만히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누군가 저렇게 매일같이 저를 챙겨준 사람이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구나. 진짜 내 자리가 여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가 들고 오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혀가 쓰리고 속이 따가워도 꾹 참고 마셨어요.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변기 앞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했어요. 빈속에서 누런 물이 올라왔고 명치 안쪽이 누가 손을 집어넣고 비트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수아야, 이 꼭두 새벽에 안 자고 뭐해? 화장실에서 외괴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네. 어디 아파? 도연 씨가 잠긴 목소리로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저녁 먹은 게 얹혔나 봐. 속이 좀 안 좋네. 여보는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더 자. 저는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등으로 입가를 닦는데 약 냄새가 손바닥에서 났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끈질긴지 손을 3번을 씻어도 빠지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시어머니가 두고 간 다음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봉지가 일렬로 줄을 맞춰 있는 모양이 어쩐지 그날따라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봉지 하나를 손에 들고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안에서 검은 액체가 출렁였어요. 아유, 우리 엄마 정성 대단하시네. 저걸 또 언제 다 갖다 놓으셨대? 도연 씨가 어느새 뒤에 와서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는 봉지를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응, 그래, 정성이지. 그렇게 답하면서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아챘습니다. 약을 마시기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그대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앞이 노랗게 흐려지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세댁 괜찮아. 얼굴이 백지장이야.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역에서 내려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입에 댔는데 물을 삼키는데도
명치가 칼로 그은 것처럼 쓰렸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동네 내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혈색을 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몸무게가 2달 전보다 4kg가 빠졌네요. 뭐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요. 일부러 뺀 게 아니에요. 피 검사하고 초음파 한번 볼게요. 며칠 뒤 결과를 보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수치상 크게 이상한 건 안 보여요. 간 수치가 좀 높긴 한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 토하고 어지러울까요? 스트레스성으로 보입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새 환경 적응하면서 다들 그래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저는 처방전을 손에 쥐고 병원을 나왔어요. 손에 든 종이가 어쩐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답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가야, 병원은 잘 다녀왔니? 뭐래? 스트레스성이래요. 어머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즘 회사 일이 많지. 그러니까 엄마가 더 챙겨야지.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새 약 사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사발은 평소보다 색이 진했어요. 액체가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고 표면에 기름 같은 막이 얇게 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농도 좀 올렸어. 약하게 먹어서 그동안 효과가 더뎠던 거야. 어머님, 저 오늘은 좀 속이 안 좋아서요. 저는 사발을 받아들고 한 발 물러섰어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속이 안 좋으니까 먹어야지. 비워야 새 기운이 들어와. 네. 엄마 보는 데서 먹어. 도연이 들어오면 자랑하게. 시어머니가 식탁 의자를 빼서 제 앞에 앉았어요. 턱을 괴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사발을 입에 댔어요. 한 모금 넘기는데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구멍을 따라 뜨거운 무언가가 위장까지 내려갔어요. 잘 먹네, 우리 아가. 시어머니가 손뼉을 짝 쳤습니다. 저는 사발을 끝까지 비우고 입을 닦았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입가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다정함과는 다른 무엇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 정체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명치 안쪽이 쥐어짜듯 아파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도연 씨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오빠. 저는 작게 도연 씨를 불렀습니다. 오빠 자. 왜? 나 진짜 어디 큰 데서 검사 한번 받아볼까? 도연 씨가 눈을 비비며 몸을 돌렸어요. 왜 또? 동네 병원에서 스트레스라며. 그게 자꾸 그렇게만 나오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아. 수아야, 죽을 것 같다는 말 좀 가볍게 하지 마. 응? 도연 씨가 제 이마를 짚었어요. 열도 없네. 너 회사 일이 진짜 많지. 다음 달에 휴가 내고 둘이 어디 좀 다녀오자. 오빠, 나 진짜야.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까지 다 아파. 그러니까 엄마가 약 해다 주잖아. 너 그거 빼먹지 말고 먹어. 응? 도연 씨가 제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는 다시 돌아 누웠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도연 씨의 등을 쳐다봤습니다. 넓고 따뜻한 등이었는데 그날 밤 따라 그 등이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야, 엄마 잠깐 들렀어. 너 회사 안 갔어. 네. 오늘 오전 반찬 했어요. 잘했다. 좀 쉬어야지.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옆자리를 토닥였어요. 아가야, 잠깐 와봐.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 내가 적금을 하나 들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 이름으로 들면 이자가 더 잘 나온다더라. 너 그런 거 들은 적 있어? 그래요. 처음 들어요. 아유, 요즘은 다 그렇대. 아가야, 잠깐만 신분증이랑 도장 좀 빌려줘. 엄마가 은행 가서 처리하고 바로 돌려줄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어머님, 그건 도연이랑 같이 가서. 도연이 바쁘잖아. 엄마가 자식 일에 사기칠 사람이니. 응. 시어머니가 제 무릎을 토닥였습니다. 아가야, 엄마 못 믿어. 그 말에 저는 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가. 엄마가 오늘 내일 안으로 바로 돌려줄게. 시어머니는 신분증과 도장을 핸드백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넣는 손길이 어찌나 빠른지 제 눈에는 그 동작이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갈게. 약 잊지 말고 챙겨 먹어.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얹힌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나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슬쩍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신분증이랑 도장은. 아가야, 그게 은행에 갔는데 서류가 또 뭐가 필요하다네. 며칠 더 걸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네, 어머님. 걱정 마. 엄마야. 시어머니가 짧게 웃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야 라는 그 한마디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그 주 일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점심을 차려준다며 저희 부부를 본가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몸이 천근만근이라 가지 않으려 했는데 도연 씨가 양복까지 차려입고 저를 재촉했어요. 수아야, 빨리 준비해. 엄마가 갈비찜 했대. 오빠, 나 진짜 못 일어나겠어. 가서 한 숟갈만 떠. 엄마 서운하시잖아. 저는 겨우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본가에 도착해 식탁에 앉자 시어머니가 갈비찜 접시를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아가야, 많이 먹어. 너 좋아하는 거잖아. 네, 어머님. 저는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씹는 동안에도 명치가 욱신거렸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서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보더니 도연 씨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도연아, 우리 아가 좀 봐라. 손 떠는 거 봐. 회사를 어떻게 다니는 거니? 엄마,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나아질 거야. 아니지. 더 늦기 전에 엄마가 더 챙겨야지. 너희 둘 다 정신 똑바로 차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새 약사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새로 곤 거다. 식기 전에 마셔. 어머님, 저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밥 위에 약이 더 잘 받아. 응. 시어머니가 사발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발에서 김이 올랐어요. 그 김 속에서 풀냄새와는 다른 묘하게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수아야, 엄마 정성인데. 도연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제 얼굴에 박혔습니다. 그 시선의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저는 결국 사발을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넘어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저는 곁눈으로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에 도연 씨가 자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사발을 들고 웃던 그 입꼬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검색창을 열고 손가락이 한참 머물렀어요.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어두운 천장을 봤습니다. 배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갉아먹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병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날 밤에 저는 아직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도연 씨는 출장을 간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에만 10분이 걸렸어요.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손으로 매트리스를 짚고 그러고도 한참을 앉아 있어야 비로소 몸이 일으켜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시어머니가 두고 간 약봉지가 또 줄을 맞춰 놓여 있었어요. 저는 봉지 하나를 집어들고 한참을 노려봤습니다. 검은 비닐 너머로 흔들리는 액체가 어쩐지 그날따라 더 점성이 있어 보였어요. 봉지를 입에 막 가져다 대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에 회색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수아 씨 댁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한빛생명 특수조사팀에서 나온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잠깐 확인드릴 사항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건 망설여졌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카메라에 신분증 같은 것을 비춰달라고 부탁했어요. 남자는 사원증과 명함을 카메라에 갖다 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남자를 거실로 들였어요. 박재훈 씨라는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식탁 위의 약봉지에 시선이 잠깐 머물렀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박재훈 씨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수아 씨 결혼하신 지 1년 좀 넘으셨죠? 네. 1년 4개월 됐어요. 실례지만 본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단체로 들어주는 거 하나 있고요. 결혼할 때 남편이 가족보험 하나 들었어요. 그게 다예요. 박재훈 씨가 서류를 한 장 꺼내서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수아 씨 본인 명의로 최근 5달 사이에 가입된 사망보험이 총 4건입니다.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만 합쳐서 15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숫자를 봤어요. 숫자가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2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가입한 적 없어요. 가입자 본인 서명이 모두 있습니다. 인감도장도 찍혀 있고요. 박재훈 씨가 다른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종이 아랫부분에 익숙한 글씨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무릎 위에 깍지를 끼워 눌렀습니다. 이거 제 글씨 아니에요. 네,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 가입 시 본인 확인도 우편 위주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조사팀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박재훈 씨가 안경테를 한번 올렸어요. 그리고 강수아 씨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저는 종이의 수익자 칸을 보았습니다. 4장의 서류 모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종이 위에서 또렷하게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수정.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귀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갑자기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강수아 씨 시어머님 되시죠? 남편분도 아니고 시어머님 단독 수익자입니다. 내 건 다요. 박재훈 씨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는데 침이 안 넘어갔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강수아 씨 괜찮으세요? 물 한 잔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정수기 앞에 섰어요. 컵을 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튀었습니다. 양손으로 컵을 잡고 물을 한 모금 넘기는데 그제야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각 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분증을 가져간 날, 인감도장을 가져간 날, 검은 약사발, 혀가 알싸하던 그 느낌, 시어머니의 그 입꼬리. 저는 정수기 앞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신음 같은 소리가 손바닥 안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겨우 막았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을 때 박재훈 씨는 저를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강수아 씨,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박재훈 씨가 손가락 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톡톡 쳤어요. 이런 패턴 적지 않게 봅니다. 가족이 단기간에 사망보험 여러 개를 몰아서 들고 수익자가 한 명으로 몰려 있을 때 저희가 보는 시각이 어떤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수아 씨,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험금을 노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손가락이 자꾸 떨려서 손등을 다른 손으로 눌렀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박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 좋아요. 몇 달째 안 좋아요. 병원에서는 자꾸 스트레스성이라고만 하고 혹시 누가 챙겨주는 음식이나 약 꾸준히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식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약봉지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박재훈 씨의 시선도 제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저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가리켰어요. 시어머님이 매일 가져다 주시는 한약이에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요. 박재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수아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부터 강수아 씨에게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저는 보험조사관이지 수사관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얘기 시어머님이나 남편분께 절대 먼저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알게 되면 지금부터 모든 정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재훈 씨가 명함 한 장을 더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번호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새벽이라도 좋으니 전화 주세요. 그리고 강수아 씨. 박재훈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재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박재훈 씨가 한 번 더 식탁 쪽을 봤습니다. 강수아 씨, 그 약. 오늘부터는 안 먹을게요. 박재훈 씨가 짧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거실로 돌아와 식탁 앞에 섰습니다. 검은 약봉지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한 봉지를 손에 들었어요. 손바닥 위에서 봉지가 미세하게 출렁였습니다. 설마. 소리내어 그 말을 뱉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약 냄새가 묻어 있었어요.
그 냄새가 코로 들어오는 순간 지난 몇 달간 마셨던 모든 사발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검은 사발, 사발에서 올라오던 김, 혀끝에 알싸한 통증, 명치 안쪽에 쥐어짜는 듯한 아픔, 거울 속 잿빛 얼굴. 저는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빈속에서 노란 물이 올라왔어요. 눈물이 변기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려는 것을 저는 손등을 깨물어서 막았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부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지퍼백을 꺼냈어요. 저는 식탁 위에 약봉지들을 가지런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지 하나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봉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그릇에 따라졌어요. 저는 그 액체의 절반쯤을 빈 유리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변기에 흘려보냈어요. 빈 봉지는 다시 봉이 나듯 끝을 접어서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았습니다. 유리병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가장 안쪽 겨울 코트 주머니 깊숙이 유리병을 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옷장 문을 닫고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야, 점심 잘 챙겨 먹었어. 약은?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셨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입꼬리를 일부러 끌어올렸습니다. 네, 어머님. 잘 먹었어요. 약도 마셨어요. 잘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저녁에 또 들를게.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저는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오늘따라 어쩐지 식탁 다리를 휘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재훈 씨가 다녀간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 있었던 선배, 민지 언니였어요. 민지 언니는 약대를 졸업하고 큰 병원 약재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1년에 한두 번은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손가락이 알아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 수아야. 웬일이야? 민지 언니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언니 잘 지냈어. 잘 지냈지. 너는 어때? 신혼 재미 좋아. 저는 입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입꼬리를 끌어올리고 평소처럼 들리도록 목소리를 다듬었습니다. 언니,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말해. 내가 요즘 한약을 먹고 있는데 자꾸 속이 안 좋아서 이거 성분이 좀 궁금해서. 언니가 분석 같은 거 가능해.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수아야. 한약이면 보통 한의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어디서 지은 건지를 잘 몰라서. 수아야. 민지 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짓말을 더 보태려고 했는데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냥 한 번만 봐줘. 부탁이야. 알았어. 가져와. 내가 아는 분께 부탁해 볼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 고마워, 언니. 진짜 고마워. 수아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냐,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옷장 안쪽에 숨겨둔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유리병을 화장품 파우치 안에 넣고 그 위에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을 덮어 위장을 했어요. 민지 언니가 일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지 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민지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아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안 좋아. 저는 자리에 앉으며 짧게 웃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몇 킬로 빠진 거야. 너 결혼식 때 봤을 때랑 사람이 완전히 다르잖아. 한 7킬로 빠졌어. 민지 언니의 미간이 깊게 패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 그 안에서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검은 액체가 든 작은 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지 언니가 그 병을 가만히 봤습니다. 이게 그거야. 응, 수아야. 솔직히 말해. 누가 준 거야?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게 진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 민지 언니가 숨을 짧게 들이마셨어요. 언제부터?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부터. 거의 매일이야. 매일. 응, 매일. 민지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리병을 손에 들고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더니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아야, 오늘부터 이거 무조건 끊어. 농담 아니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마. 응, 안 먹고 있어. 며칠 됐어. 진짜지. 진짜야. 민지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빨리 알아볼게. 며칠만 줘. 고마워, 언니.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는 약 먹는 신용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들고 온 사발을 받아들고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입에 대는 척하다가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에 화장실 변기에 절반쯤 흘려보냈습니다. 나머지는 화분 흙 깊숙이 부어두었어요. 사발은 깨끗하게 비워서 다시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가장자리를 짚지 않아도 몸이 일으켜졌습니다. 명치 안쪽에 그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어요. 입맛이 돌아와서 아침에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다 먹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약간이지만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무엇을 마셔온 것인지가 그제야 또렷해졌어요. 손등으로 입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울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올라왔습니다. 그 무엇은 뜨겁고 묵직하고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민지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응, 언니. 지금 어디야? 집이야. 혼자 있어. 수아야. 너 그거 진짜로 안 먹고 있는 거지? 응, 진짜야. 수화기 너머에서 민지 언니가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아야.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보통 한약에 들어가는 약재 말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섞여 있어.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야. 장기간 매일 먹었으면 간이 버티지를 못해. 저는 식탁 의자를 잡았어요. 의자 등받이를 잡지 않으면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심하면 어떻게 되는데? 수아야. 그걸 굳이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 사람이 안 좋게 갈 수도 있어. 응. 수화기를 든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나온 것은 짧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수아야.
너 지금 당장 병원 가서 간 검사 받아.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알았어. 언니,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 잠깐이 어디 있어.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야. 언니, 신고하면 그쪽에서 다 빠져나가. 보험도 그렇고다. 저는 식탁 위에 한 손을 짚었어요. 내가 다 잡아야 돼. 한 번에. 도망 못 가게. 수아야. 언니. 검사 결과지. 나한테 보내줘. 잘 가지고 있을게. 그리고 며칠만 시간 줘. 민지 언니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수아야. 너 절대 무리하지 마. 위험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알았지?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의자에 그대로 무너져 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 한가운데를 눌렀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단어 몇 개를 적어 넣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가정용 보안 카메라, 음성 녹음 가능, 야간 촬영 가능. 주문 화면에서 손가락이 한 번 멈췄어요. 배송지를 적으면 시어머니가 우편물을 먼저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무인 택배함을 배송지로 적었어요. 다음 날 도연 씨가 들어와 평소처럼 양복을 벗었습니다. 수아야, 오늘 좀 괜찮아 보이네. 응, 좀 나아. 엄마 약 효과가 이제 도는가 봐.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도연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도연 씨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다정한 눈빛이었어요. 정말로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안에 단 한 톨의 의심도 없는 것을 보았어요. 오빠, 응, 아니야. 들어가서 씻어. 저는 그 말을 끝까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등을 보면서 저는 식탁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말해도 될까? 이 사람이 제 편이 되어줄까? 어머니라는 말 앞에서 도연 씨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저는 지난 1년 동안 너무 자주 보아왔습니다. 저는 입을 닫기로 했어요. 사흘 뒤 택배함에서 작은 상자 3개를 찾아왔습니다. 도연 씨와 시어머니가 외출한 토요일 오후 저는 집안을 천천히 돌았어요. 주방 찬장 위, 거실 벽시계 옆 액자 사이, 그리고 안방 침대 머리맡 협탁의 스탠드, 3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한 군데에 자리를 잡는 데에만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마지막 카메라를 침실 스탠드 안쪽에 끼워 넣고 휴대폰으로 연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들어왔어요. 주방이 들어왔어요. 침대 위에 누운 제 모습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안에 제가 일어나서 거울 앞으로 가서 천천히 옅게 화장을 시작했어요. 파운데이션을 평소보다 한 톤 어둡게 발랐습니다. 눈 밑에 일부러 그늘을 더했어요. 입술에 보랏빛 도는 립밤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다시 잿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그 얼굴을 향해 작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차분한지 거울 속 사람이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렀어요. 검은 약사발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가만히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발을 식탁에 내려놓고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가 어디 아파? 얼굴이 또 안 좋네. 네, 어머님. 좀 어지러워서요. 엄마가 약 가져왔으니까 얼른 마시고 누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어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입꼬리를 거실 액자 옆에 작은 렌즈가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홈캠을 설치한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일과를 반복했어요. 시어머니가 사발을 들고 오면 식탁 앞에서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입가에 살짝 가져다 댑니다.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부엌 싱크대로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저는 사발의 절반을 곁에 둔 빈 머그컵에 옮겨 담아요. 머그컵은 식탁 다리 쪽 의자 위에 미리 받쳐두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입에 머금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뱉었어요. 머그컵에 담아둔 약은 베란다 화분 흙 깊숙이 부었습니다. 사발은 깨끗하게 비워서 다시 식탁에 올려두었어요. 우리 아가 다 비웠어. 잘했네. 시어머니가 빈 사발을 들어 보이며 박수를 짝 쳤어요. 네, 어머님. 오늘은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엄마 정성이 헛되지 않아야지.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바닥의 감촉이 어쩐지 그날따라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몸을 침대 쪽으로 옮기며 일부러 발걸음을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님, 좀 누워야 할 것 같아요. 머리가 핑 도네요. 그래. 누워. 엄마가 이불 덮어줄게. 시어머니가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이불을 끌어다가 제 어깨까지 덮어주고 한참을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장을 보는 척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얼굴 위에 머무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의 무게는 며칠 전과는 또 달랐어요.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자로 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엄마 갈게. 푹 자라. 시어머니가 안방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다가 휴대폰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화면 안에 거실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정지된 채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화분 흙이 약간 거뭇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흙을 위에 한 줌 덮어 그 흔적을 가렸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더 깊이 아픈 척했어요. 파운데이션을 점점 어둡게 발랐습니다. 입술에는 색이 빠진 듯한 립밤을 덧발랐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일부러 손을 미세하게 떨었고 의자에 앉을 때마다 등받이를 짚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저는 매일 확인했어요. 아가야, 너 진짜 큰일이다. 어디 큰 병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은 새 약사발의 농도를 더 진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어머님. 다음 주에 도연이랑 가보려고요. 그래. 그때까지 엄마 약 빼먹지 마. 응. 네. 도연 씨는 출장이 잦아져서 일주일에 사흘은 집을 비웠어요. 저는 도연 씨에게는 평소처럼 통화를 했습니다. 오빠 잘 다녀와. 수아야, 몸은 좀 어때? 좋아졌어. 진짜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매일 들르시지. 응. 어머님 덕분에 잘 챙기고 있어. 저는 도연 씨에게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도연 씨가 어떤 식으로든 시어머니에게 제 상태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 안에 손을 넣고 휴대폰 화면 밝기를 가장 어둡게 줄였어요. 화면에는 거실과 부엌, 안방이 한 화면에 작게 분할되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소리를 일부러 깊게 골랐어요. 잠든 사람처럼 보이도록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거실 현관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신혼집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결혼 초기에 알려준 그 번호였어요. 거실 화면 안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거실 불을 켜지 않고 부엌의 작은 등만 켰어요. 손에는 검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엌 화면이 더 또렷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봉지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봉투 안에서 흰 가루가 든 작은 약병을 꺼내 식탁에 앉아 천천히 무언가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내일 아침에 제가 마실 약사발 옆에 새 약봉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주사기처럼 생긴 작은 도구로 흰 가루를 떠서 약봉지 안쪽에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손길이 어찌나 익숙한지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막았어요. 손바닥이 입가에서 떨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쾅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시어머니에게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약병을 다시 종이봉투에 넣었어요. 손을 한번 탈탈 털더니 부엌 등을 끄고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얼른 휴대폰 화면을 끄고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안방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 위로 천천히 몸을 숙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숨결이 제 귀 위에 닿았습니다. 우리 아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낮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라. 응,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저는 눈꺼풀이 떨리는 것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한번 쓸어보았어요. 이마 위에 닿는 손끝이 어찌나 차가운지 등줄기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가 식은땀이 다 났네. 약이 잘 도나 보다.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혼잣말 같은 그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길게 풀어졌습니다. 그 아파트랑 보험금만 들어오면 엄마 인생이 피지. 응, 15억이 어디야? 15억이. 시어머니가 침대 가장자리에 살짝 걸터 앉았어요. 미안하다고 안 해. 너 같은 거 어디 굴러들어온 거 하나 치우는 셈인데 뭘.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안쪽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저는 호흡을 더 깊게 가다듬어 눌러 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 문이 다시 살며시 닫히고 거실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손등으로 쥐고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무언가가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뜨겁게 올라오던 그 무엇이 이제는 차고 단단한 무엇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도연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지난밤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식탁에 앉아 약봉지에 가루를 찔러 넣는 장면이 화질 좋은 영상으로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음성도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서 했던 그 혼잣말까지 한마디 빠짐없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두 군데 클라우드에 나누어 올렸습니다. 하나는 메일함에, 하나는 별도의 저장 공간에 백업해 두었어요. 파일 이름은 회사 자료처럼 위장해서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재훈 씨의 명함을 꺼냈어요. 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오늘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재훈입니다.
박재훈 조사관님, 강수아예요. 강수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증거 다 모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어떤 증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상이요. 시어머님이 어젯밤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약에 가루를 타는 거, 그리고 혼잣말까지 다 녹음됐어요. 그리고 약 성분 검사 결과지도 있어요. 박재훈 씨가 짧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수아 씨, 잘 견디셨어요. 진심으로요. 네. 오늘 만나서 그 자료들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쪽에서 신고 절차랑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오후에 뵐게요. 장소는 메시지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파운데이션 때문이기도 했고 진짜로 그렇기도 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향해 작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낼 거야. 내 손으로. 저는 거울에 대고 그렇게 말했어요. 화장실 문 너머에서 도연 씨가 넥타이를 매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가 어쩐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박재훈 조사관에게 영상과 검사지를 넘긴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클라우드에 올려둔 파일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났어요. 약속도 없이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아가야, 짐 싸. 빨리. 네. 시골에서 큰 고모가 위독하시단다.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러 가야지. 도연이는 출장이라 못 가니까 너랑 둘이 다녀오자.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님, 혼자 다녀오세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빠지면 동네에서 말이 나와. 아픈 사람일수록 시골 공기 마셔야 돼.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옷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손수 제 옷가지를 꺼내 가방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청바지, 카디건, 양말, 속옷. 그 모든 것을 척척 꺼내는 손길이 어찌나 빠른지 저는 말릴 새도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챙길게요. 엄마가 챙기는 게 빨라. 시어머니가 가방 지퍼를 단번에 닫았어요. 1시간 안에 출발해야 돼. 차편 다 알아놨어. 너 짐 더 챙기지 마. 며칠이면 충분해. 도연이한테 연락은 엄마가 했어. 다 얘기됐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도연 씨가 정말 그 말을 들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식탁에서 집어들었어요. 이건 가서 다시 줘. 운전하는 동안 자꾸 보면 멀미해. 어머님, 엄마 말 들어. 시어머니가 핸드백 안쪽 깊숙이 제 휴대폰을 넣었어요. 저는 그 손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또 얹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는 2시간을 달려 산자락에 있는 시골집 앞에 멈췄어요. 대문 안쪽에 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마당에는 거미줄이 처마 끝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큰 고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치고는 집안에 인기척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 큰 고모님은요? 위에 큰 집에 누워 계셔. 우리는 일단 여기 풀고 저녁에 올라가 보자. 시어머니가 가방을 끌고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어깨가 살짝 움찔했어요. 집안은 오래 비워둔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가방 옆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전화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전선만 남아 있었어요.
벽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신호가 잡혀요. 휴대폰 좀 주세요. 도연이한테 잘 도착했다고 알려야 돼서요.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산속이라 신호 잘 안 잡혀. 저녁에 큰 집 가서 거기서 해. 도연이한테는 엄마가 따로 연락할게.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산등성이를 따라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마당에서부터 천천히 마루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는 소리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저는 거실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평소 마시던 약 냄새와는 또 달랐어요. 훨씬 진하고 비릿했고 코끝이 아릿했습니다. 아가야, 이리 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 입구에 섰습니다. 식탁 위에 큰 사발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사발 안에서 김이 짙게 올라왔습니다. 액체의 색이 평소 검은빛이 아니라 흙탕물 같은 누런 갈색이었어요. 그 위에 기름띠 같은 막이 두껍게 떠 있었습니다. 아가야, 오늘 저녁은 이거 한 사발로 대신해. 시골 약방에서 큰 고모님 보내드리려고 받아온 보양식인데 우리 아가 먼저 먹어. 큰 고모님은 어차피 못 드시잖아. 저는 식탁 옆에 멈춰 섰어요. 사발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명치 안쪽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어머님, 저 속이 안 좋아서요. 내일 아침에 마실게요. 아니, 지금 따끈할 때 마셔. 식으면 효과가 다 날아가. 시어머니가 사발을 양손으로 들어 제 코앞으로 가져왔어요. 아가야, 엄마 보는 데서 한 번에 마셔. 어머님, 왜? 엄마가 너 위에 매일 끓이는 약 그동안 잘만 먹었잖아. 오늘은 왜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사발을 든 채로 다른 한 손이 제 어깨를 짚었어요.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가야, 오늘은 좀 다르네. 왜? 어머님, 손 좀 놓아주세요. 먼저 한 모금 마셔. 그러면 놔줄게.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저를 향해 늘 휘어있던 그 눈매가 오늘은 차갑게 고다져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지만 그 미소가 더 이상 미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화장실 좀요. 속이 받쳐서요. 화장실은 마시고 나서 가.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은 손에 더 힘을 주었어요. 아가야, 한 모금이면 돼. 한 모금만. 저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받아내며 머리 한구석으로 집안 구조를 빠르게 떠올렸어요. 거실 뒤쪽에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 크기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마당에서 화장실 쪽 외벽을 흘끗 봐둔 것이 그제야 떠올랐어요. 저는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양손으로 사발을 잡았어요. 시어머니의 어깨를 짚은 손이 살짝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실게요. 어머님. 그래. 우리 아가. 저는 사발을 입가로 천천히 가져갔어요. 입술에 닿기 직전 명치를 일부러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몸을 굽혔습니다. 배 안쪽에서부터 헛구역질을 끌어올렸어요. 흐읍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양손에 든 사발을 일부러 휘청거리며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도자기 사발이 식탁 모서리에서 한번 튀어오르더니 바닥에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누런 액체가 바닥에 흥건히 퍼졌어요. 기름띠가 부엌 장판 위에 무늬처럼 번졌습니다. 이런 미친년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진짜 속이 받쳐서요. 제가 치울게요. 저는 헛구역질을 더 크게 끌어올리며 입을 막았어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와. 그거 다시 끓여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걸레를 찾으려고 등을 돌렸어요. 허리를 굽혀 싱크대 문을 여는 그 동작이 저에게 단 몇 초의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잠금쇠를 채웠습니다. 잠금쇠를 끝까지 돌리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헛돌았어요. 가까스로 잠그고 나서 저는 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은 어른 어깨 너비 정도의 작은 환기창이었어요. 잠금 고리를 풀고 창문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밖에서 풀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어요. 저는 한쪽 다리를 창틀에 올렸습니다. 아가야,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화장실 문이 쾅 하고 흔들렸습니다. 문 열어, 빨리. 저는 다른 한쪽 다리마저 창틀 위로 끌어올렸어요. 바깥은 캄캄했고 창 밑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렸어요. 이 미친년아, 문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창문 바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풀숲이 발바닥을 받아주었어요. 무릎이 살짝 꺾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 한 박자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박혔어요. 신발은 거실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저는 맨발로 마당 뒤편 풀밭을 가로질렀어요. 어둠 속에서 산길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어요. 화장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풀이 종아리를 핥히고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어둠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뭇가지가 머리카락을 잡아챘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가지를 헤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펄떡거렸어요. 공포인지 분노인지 살고자 하는 본능인지 그 셋을 구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쪽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어요. 큰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발을 디뎠어요. 한 번 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뜨겁게 아렸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그날 밤에 저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큰 길에 다다랐을 때 저는 거의 무릎으로 기다시피 했어요.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종아리에 풀에 베인 자국이 줄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가는 핏줄기가 흘러내렸어요. 저는 도로 한가운데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멀리서 화물트럭 한 대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두 팔을 머리 위로 휘저었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이 잠겨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트럭이 끼익하고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저씨가 창문을 내렸어요. 아이고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야? 발이 왜 이래? 아저씨, 파출소 좀 데려다 주세요. 부탁이에요. 일단 타. 응. 아저씨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트럭에 오르자마자 그대로 시트에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아가씨, 누가 쫓아와? 응. 네. 시어머니가요. 아저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심어. 아저씨, 가주세요.
빨리요. 제발. 아저씨는 더 묻지 않고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깨가 떨리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발에서 피 많이 나는데 휴지 좀 줄까? 괜찮아요. 파출소만 가면 돼요. 이 시간에 가까운 파출소까지 한 30분 걸려. 일단 따뜻한 거 한 모금 마셔. 아저씨가 보온병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보온병을 잡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뚜껑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보온병을 가져가 직접 뚜껑을 따주었어요. 따뜻한 보리차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 안쪽에서 그제야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파출소 입구에 트럭이 멈춰 섰을 때 저는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아저씨가 부축해서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아가씨, 들어가서 다 얘기해. 응. 운전 조심해.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맨발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간 당직을 서던 젊은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신고하러 왔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시골집에서 빠져나올 때 가방은 챙기지 못했지만 사실 제 모든 무기는 가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보조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재훈 조사관에게 영상을 넘기던 그날 저는 이런 날을 대비해 평소 쓰던 휴대폰과 별개로 작은 보조 휴대폰 하나를 사두었습니다. 그 안에 클라우드 로그인 정보, 영상, 백업 링크, 검사 결과지 사진, 박재훈 조사관의 연락처가 모두 들어 있었어요. 경찰관님, 저 살인미수로 고소하러 왔어요. 가해자는 제 시어머니예요. 젊은 경찰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어머님이요. 네. 1시간 전에 시골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발이 이래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조 휴대폰 잠금을 풀었어요. 여기 보세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부엌에 들어와서 약봉지에 가루를 타는 영상이에요. 음성도 다 녹음돼 있어요. 클라우드에 백업도 해뒀고요. 경찰관이 저를 응급의자 쪽으로 안내하며 안쪽에 있던 선임 경찰관에게 손짓을 했어요. 반장님, 이쪽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반장이 다가왔어요. 저는 반장에게 보조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반장이 영상의 첫 장면을 재생시켰어요. 시어머니가 약봉지에 흰 가루를 주사기로 찔러 넣는 장면이 작은 화면 안에서 또렷하게 흘러갔습니다. 소리도 함께 나왔어요. 그 아파트랑 보험금만 들어오면 엄마 인생이 피지. 15억이 어디야? 15억이. 영상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파출소 형광등 아래로 퍼졌습니다. 반장이 영상을 한번 정지시키고 저를 봤어요. 강수아 씨라고 하셨죠? 본인 명의의 보험금이 15억이 맞으세요? 네. 내 건이에요. 수익자는 전부 시어머니예요. 한빛생명 박재훈 조사관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어요. 명함 여기 있어요. 저는 외투 안쪽 카드 지갑에서 박재훈 조사관의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약 성분 검사 결과지도 사진으로 가지고 있어요. 원본은 제 친구가 가지고 있고요. 친구가 약사예요. 반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수아 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발부터 처치해 드릴게요. 응급 처치를 받는 동안 반장은 옆자리에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관할서 형사과로 보고가 올라갔고 곧이어 시골집 주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박재훈 조사관에게도 전화가 갔어요.
박재훈 조사관은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지 처음에는 잠긴 목소리로 받았지만 제 이름을 듣자마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강수아 씨 안전 확인 우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쪽 자료 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가입 서류, 위조 서명 감정 결과 다 준비돼 있습니다. 반장이 통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강수아 씨, 지금 시어머님 소재 확인하러 형사들이 시골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쪽 관할서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강수아 씨 정식으로 진술조서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너무 힘드시면 잠깐 눈 좀 붙이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할게요. 지금이요. 발에 붕대가 감기는 동안 저는 천천히 그동안의 일들을 풀어놓았어요. 결혼하고 한 달째부터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들고 오던 약사발, 그 약을 마시고부터 시작된 통증,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시어머니 손에 넘어간 그날 박재훈 조사관을 찾아와서 알려준 보험 가입, 내역, 민지 언니가 분석해준 약의 성분, 그리고 홈캠에 담긴 영상까지. 말이 길어졌어요. 중간중간 목이 메어서 물을 한 모금씩 마셔야 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분증을 가져가던 시어머니의 손을 이야기할 때 결국 눈물이 한 줄 흘렀어요. 저는 손등으로 그 한 줄만 닦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며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파출소 무전기가 짧게 울렸습니다. 반장이 무전을 받더니 통화를 끊고 저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수아 씨, 시어머님 신병 확보됐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그제야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오는 떨림이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로요. 반장이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강수아 씨, 오늘 진짜 잘하셨어요. 이렇게 증거 차곡차곡 모아오시는 분, 제가 이 일하면서 손에 꼽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컵에서 나오는 온기가 손바닥을 따라 팔꿈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새벽 5시쯤 도연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조 휴대폰 번호로는 알 길이 없었을 텐데 박재훈 조사관이 도연 씨에게 사정을 전달하면서 번호를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연 씨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오빠, 수아야, 너 어디야? 어디 다친 거야? 발이 어떻다고? 오빠, 나 파출소에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도연 씨가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어요. 수아야, 무슨 일인데? 응, 무슨 일이야? 오빠, 천천히 와. 운전 조심해서 와. 와서 보면 알아. 저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 씨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연 씨가 직접 영상을 보고 직접 결과지를 읽고 직접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기를 바랐어요. 저는 종이컵에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유리창 너머로 아주 옅은 푸른빛이 산자락 위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 빛을 한참 동안 가만히 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몸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었지만 가슴 한가운데에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의 이름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돌이켜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건 제 삶을 제 손으로 지켜냈다는 감각이었어요. 경찰서로 옮겨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조사실 옆 작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에는 새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어깨에는 경찰서에서 빌려준 담요가 걸쳐져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리 안 비켜. 우리 며느리한테 가야 돼. 우리 아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러 들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2명의 경찰관에게 양팔을 잡힌 채로 들어왔어요. 손목에 은빛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두 무릎이 그대로 바닥으로 꺾였어요. 아가야, 우리 아가야. 시어머니가 무릎으로 기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관이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또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어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응, 진짜로. 돈에 눈이 멀어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던 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저는 시어머니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어요. 어젯밤 시골집 부엌에서 누런 사발을 들이밀던 그 손이 지금 제 옷자락을 잡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한마디를 입에 담는 데에도 잠깐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너 친딸처럼 키웠잖아. 친딸처럼? 어머님, 친딸이라뇨.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친딸한테 매일 독약을 먹이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가야, 그게 아니라 보험 15억. 그게 친딸한테 거는 보험인가요? 시어머니의 입이 한번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한 번만, 응. 한 번만 선처해 준다고 말 좀 해줘. 그러면 형이 많이 줄어든다더라. 어머님,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제가 어젯밤에 그 산길을 맨발로 뛰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한 번도 어머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그게 답이에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양복 윗도리도 걸치지 않은 채 셔츠 차림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 씨는 대기실 입구에서 우리 둘을 본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수아야, 엄마, 도연아. 시어머니가 도연 씨를 보자마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연아, 엄마 좀 살려라. 엄마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 한 번만, 한 번만. 도연 씨가 저에게 한 발 다가왔어요. 수아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한테 약을 먹였다고. 그게 진짜야. 저는 보조 휴대폰을 도연 씨에게 건넸어요. 홈캠 영상 파일이 첫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빠, 직접 봐. 도연 씨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부엌에서 약봉지에 가루를 찔러 넣는 장면이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든 제 옆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장면도 이어졌어요.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 아파트랑 보험금만 들어오면 엄마 인생이 피지. 15억이 어디야? 15억이. 도연 씨가 휴대폰을 든 손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어요. 도연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연 씨는 한번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져 내렸어요. 엄마가 이걸 진짜로.
도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가 진짜로 수아한테 이걸. 도연아, 도연아, 그게 다 편집된 거야. 엄마 말 들어. 응, 엄마가 다 설명할게. 시어머니가 도연 씨를 향해 무릎으로 다가가려 했어요. 도연 씨가 벽에 등을 댄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도연 씨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음소리가 두 손바닥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수아가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데. 엄마가 어떻게.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어깨가 그렇게 떨리는 것을 보면서도 가슴 안쪽에서 아무런 흔들림이 일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연 씨에게 수십 번 호소했던 그 말들이 지금 와서 영상 한 편 앞에서야 들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조사실 쪽으로 끌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가야, 도연아, 엄마 좀. 조사실 문이 닫히고 그 외침은 두꺼운 문 너머로 잠겼어요. 복도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도연 씨가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에게 다가오는 발걸음이 휘청였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미안해 진짜. 도연 씨가 제 앞에서 무릎을 굽혔어요.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할 때 내가 한 번만 더 너 말을 들었더라면. 수아야, 오빠, 내가 평생 속죄할게. 내가 어머니 한 번도 안 볼게. 호적도 파낼게. 너 데리고 멀리 가서 우리 둘이서, 응. 우리 둘이서.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파출소에 도착하기 전, 도연 씨가 오기 전 잠깐의 시간 동안 박재훈 조사관에게 부탁해 미리 받아둔 서류였습니다. 협의 이혼 청구 서류 양식이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도연 씨 무릎 앞에 놓았어요. 오빠, 내가 그 산길에서 맨발로 뛸 때 오빠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그게 답이야. 도연 씨가 봉투를 봤어요. 봉투 위에 적힌 글자가 도연 씨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도연 씨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안 돼. 응, 안 돼. 오빠, 내가 미워서 가는 게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오빠 옆에 있으면 나는 평생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거야.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오빠가 어머니 면회 가는 날마다. 나는 그걸 못 견뎌. 수아야,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건 알아. 그런데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거랑 내가 오빠 옆에서 살 수 있는 거랑은 달라. 도연 씨가 무릎 위에 놓인 봉투를 가만히 봤어요. 한참을 보다가 두 손을 봉투 위에 천천히 얹었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어요. 저는 도연 씨의 정수리를 한번 봤어요.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옅은 작별의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들고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홈캠 영상, 약 성분 검사 결과, 위조된 보험 가입 서류, 박재훈 조사관의 조사 자료, 그리고 제 진술까지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어요.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 손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이혼 서류에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신혼집은 정리해서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는 날 도연 씨는 법원 앞에서 저에게 한참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새벽 공기가 맑고 골목 끝에 작은 강이 흐르는 동네였어요. 저는 그 동네 한쪽에 작은 공방을 하나 차렸습니다. 손으로 도자기를 빚어서 작은 그릇이나 컵을 만드는 가게였어요. 병원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몸무게가 다시 붙었고 거울 앞에 서면 광대뼈가 더는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어요. 입꼬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살짝 올라가 있는 사람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만나본 적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공방 한쪽 벽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화분에는 신혼집에서 가져온 흙이 들어 있었어요. 한때 누런 약물이 스며들었던 그 흙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새 흙을 넉넉히 덮고 작은 들꽃 씨앗을 심었어요. 1년이 지나 그 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손님이 들지 않는 한낮이면 저는 공방 문을 열어두고 작업대 앞에 앉아 물레를 돌렸어요. 손가락 사이로 흙이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감촉이 좋았습니다. 그릇 하나가 천천히 모양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함께 둥그러졌어요. 가끔 민지 언니가 주말에 차를 끌고 놀러 왔습니다. 수아야, 너 얼굴이 사람 같아졌다. 진짜로. 언니 덕분이야. 내가 뭘 했어. 내가 다 한 거지. 민지 언니가 제가 빚은 작은 컵에 보리차를 따라 마시며 웃었어요. 수아야, 너 이제 어디 가서 외롭다는 말 하지 마. 응? 왜? 내가 너 자신을 지킨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평생 자기 옆자리 안 비워. 자기가 자기 옆에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민지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공방 문 앞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이 옅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잃고 진짜 가족을 갈망하며 살아온 지난 30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가 저를 가족이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가 저를 그렇게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저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이 가족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해가 강 너머로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공방 안쪽에서 가마의 불빛이 옅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마저 빚어야 할 그릇이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그릇들 위로 부드러운 저녁빛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장 따뜻해야 할 가족의 손이 가장 차가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도 수아 씨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매일 아침 마시던 그 한 모금이 이상하다는 작은 감각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싸하다,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그 작은 직감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15억을 노린 아기를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렸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천천히 손을 뻗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손을 알아채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에요.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 마음 한구석에 그 싸한 느낌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아 씨가 1년 뒤 작은 공방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